아니 부동산 가격 정상 아닙니다. 부모님 도움 받아서라도 집 한 채는 더 오르기 전에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한 번이라도 했다면 이 영상 절대 넘기지 마세요. 같은 부모 돈인데 누구는 아무 문제 없이 집 사고 자산을 쌓고 누구는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을 토해냅니다. 차이는 단 하나예요. 어떻게 돈을 빌렸느냐. 특히 20, 30대인데 전세 청약, 내 집 마련 때문에 부모님 돈을 빌려야 하는 돈 40대, 50대인데 부모님이 연로해지면서 상속이 필요한 분이라면 필수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구조대로만 채용증을 쓰고 움직이면 국세청에서 세금 뜯기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용입니다. 먼저 아주 쉬운 그림부터 볼게요. A에서 B로 2억 원이 이동했습니다. 이때 세무서의 판단은 딱 두 가지예요. 그냥 준 돈은 증여로 판단하고 빌려준 돈은 채용으로 판단합니다. 자,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서 2억 원이 이동한 거니 특수관계 사이에서 큰 돈이네? 일단 증여부터 의심하자. 즉 기본값은 증여예요. 그래서 이 돈을 증여가 아니라 채용이라고 주장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채용처럼 보이게 만드는 증거예요. 그게 바로 채용증이고 검색해보면 채용증 양식이 수백 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양식만 맞췄으면 끝이구나. 아닙니다. 세무서가 보는 건 종이가 아니라 진짜 빌린 사람처럼 행동했느냐예요. 채용증은 그냥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세무서 설득용 시나리오 첫 페이지예요. 채용으로 인정받는 3원칙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형식을 잘 갖추었는가. 둘째,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가. 셋째, 갚을 능력이 있는가. 그럼 1원칙부터 갈게요. 제1원칙, 형식을 완성하라. 형식의 시작은 단순합니다. 채용증을 쓰는 것. 그런데 여기서 90%가 첫 단추부터 틀려요. 채용증은 반드시 돈 빌리는 당일에 써야 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채용증을 나중에 쓰는 순간 세무서 시나리오는 이렇게 바뀝니다. 돈은 예전에 줬고 지금 와서 채용을 꾸미네? 요즘은 문서 감정도 하거든요. 종이와 잉크 상태로 작성 시점을 감정하는 방식도 있고요. 조사가 나온 뒤 급하게 쓰면 채용이 아니라 사후 조작으로 볼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럼 작성 날짜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 전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작성 날짜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방법은 딱 세 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 공증까지 꼭 해야 하느냐고 많이 묻는데 필수는 아니지만 금액이 클수록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훨씬 좋습니다. 객관적 증명의 방법 첫 번째는 내용 증명이에요. 내용 증명은 채용증 내용 플러스 작성일이 우체국 시스템에 그대로 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채용증 작성일에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거예요. 이건 요즘 실무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세 번째는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예요. 은행이 돈 빌려줄 때 근저당을 설정하듯이 개인 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면 개인 이름으로 근저당이 잡힌 집이 종종 있어요. 이게 한 번 잡히면 세무서가 봤을 때 인상은 단순합니다. 이거 진짜 돈 빌린 거래였네? 자, 이제 제2원칙 실행이에요. 형식을 갖췄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세무서가 소명 요청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이거예요. 원금이랑 이자는 실제로 갚았나? 계좌 흐름은 있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원칙을 지켜야 돼요. 첫 번째, 반드시 계좌에 제로 흔적을 남기세요.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설명이 몇 배로 어려워집니다. 돈이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옮기고 그럼 이건 차용이겠죠? 그리고 자녀 계좌에서 돈을 부모님 계좌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건 상환이죠. 이 흐름이 계좌에 찍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상환기간은 너무 길면 위험합니다. 많이 하는 착각이 이거예요. 상환기간 길게 잡아두면 편하겠지? 근데 세무서 시선은 반대예요. 갚을 생각 없는 거 아니야? 사실상 준 거잖아.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3년 내외가 가장 무난해요. 대신 유연성을 주고 싶다면 차용증에 특약을 넣으면 돼요. 첫째, 상호합의하에 기간 연장 가능. 둘째, 부동산 매각 시 우선 상환. 셋째, 자녀의 소득 상황에 따라 상환 스케줄 조정 가능. 이렇게 쓰면 처음부터 계획이 있는 거래로 보이기 쉬워지거든요. 세 번째는 원금 상환은 최소 1%예요.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원금 상환 크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꾸준해야 됩니다. 원금의 최소 1% 이상 매달 상환 흔적을 남기세요. 10개월 동안 한 번도 안 갚다가 연말에 몰아서 갚는 구조? 이건 세무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대여 거래는 대체로 정기 상환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동이체로 박아두세요. 세무조사가 나와도 시스템으로 계속 나갔습니다. 이 한마디로 끝나는 구간이 생겨요. 네 번째, 제대로 된 이자 설계예요. 많이들 이렇게 물어요. 이자를 조금이라도 줘야 채용으로 인정받기 쉽다던데요? 상식적으로 맞는 말 같죠? 그런데 가족 간 차용에서는 오히려 무이자가 더 깔끔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주기 시작하면 세금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이에요. 세법이 보는 기준부터 짚고 갈게요. 세법에는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자를 안 받았다면 안 받은 이자만큼 증여로 볼 수 있다. 세법이 정한 이자율 채용 기준은 4.6%죠. 그런데 세법이 여기서 1년에 1,000만 원까지 봐준다는 완충지대로 듭니다. 이익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안 매긴다는 취지죠. 그래서 요즘 2억 1,7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2억 1,700만 원에 4.6%를 적용하면 대략 연이자가 1,000만 원 근처거든요. 그래서 이 이하라면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리스크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2억 1,700만 원까지는 10년, 20년 무이자도 완전 안전. 이게 아닙니다. 무이자는 이자이익 측면에서 증여세를 줄여주는 거지 전체 거래가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일 정도로 비정상적이면 언제든 증여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적당히 세팅한 뒤 조금이라도 갖고 필요하면 2, 3년 뒤에 채용증을 새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이제 채용 원금이 2억을 넘어서 3억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3억에 4.6%가 연이자는 약 1,380만 원입니다. 전부 무이자로 하면 1,380만 원이 이익이 생긴 꼴이라 증여이익이 커지죠. 그럴 땐
때는 전부 이자 지급이 아니라 일부만 지급해서 차액 1,000만 원 미만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전체에 대한 이자가 원래는 1,380만 원이에요. 3억 중에 1억에 대한 이자만 준다고 해볼게요. 1억 곱하기 4.6% 하면 460만 원이죠. 받아야 할 이자가 1,380만 원인데 실제로 받은 이자가 460만 원이면 차이가 920만 원이죠. 920만 원, 1,000만 원보다 작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공짜로 받은 이익이 1,000만 원이 안 되네? 이번에 증여세 안 받을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증여세는 0에 가깝게 만들 수가 있죠. 자, 이제 이자 주면 생기는 원천징수 27.5% 문제를 짚어볼게요. 2억 1,700만 원을 넘어서서 이자를 줘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부모님 이자소득세 문제가 튀어나와요.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6억을 빌렸고 세법상 이자를 계산하면 매달 이자가 큰 금액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이자만 보내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은행이 이자를 15.4% 떼고 나머지 우리에게 주죠. 그런데 가족 간 거래처럼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율이 확 뛰어요. 국세 25%에 지방소득세 2.5%를 더해서 총 27.5%를 원천징수를 하거든요. 이거 정말 매달 내고 연간지급 명세서를 챙겨야 하고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몰라서 안 하거나 알아서 귀찮아서 미루다가 누락해요. 이자 지급은 했네요. 근데 원천징수는 안 했네요. 이렇게 되면 원래 세금 플러스 가산세까지 붙을 수가 있거든요. 이자 자체로 채용을 인정받으려다가 오히려 세금 이슈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무이자 범위 설계를 우선 검토하고 이자 설계를 하더라도 관리 가능한 구조로 가져가야 됩니다. 또 진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매달 갚는 게 너무 귀찮아요. 채용 중에 1년에 한 번 갚는 걸로 쓰고 진짜 1년치 모아서 한 번에 주면 안 돼요? 나중에 집 팔아서 갚으면 안 돼요? 물론 계약서상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세무서가 통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채관리라는 게 대체로 정기적으로 갚는 흐름을 기대하거든요. 가능하다면 매달, 정 어렵다면 2, 3개월 텀까지는 현실적으로 봐줄 순 있어도 10개월, 12개월 아무 문제 없이 몰아서 갚는 건 위험합니다. 자, 마지막 제3원칙, 갚을 능력. 실무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에요. 채용증도 썼고 갚기도 했는데 왜 문제죠? 세무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그 돈을 어디서 벌어서 갚았죠? 자녀 명의로 신고된 소득이 거의 없는데 매달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나갔다고요? 그럼 의심이 생깁니다. 혹시 또 부모님 돈으로 갚은 거 아니야? 혹시 사업소득 누락한 거 아니야? 혹시 다른 탈루소득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단순히 증여세 문제가 아니라 자금 추초조사 사업자 세무조사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예요. 계좌를 양쪽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안 걸리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갚는 돈은 가능하면 자녀의 소득, 매출, 급여 등으로 설명이 되는 구조여야 되고 그 근거와 함께 맞물려야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형식이 중요합니다. 돈 빌리는 당시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내용증명 공증 확정일자와 같이 객관적인 증명을 남겨야 됩니다. 둘째, 실행. 원금과 이자를 계좌이체를 꾸준히 갚아서 흔적을 만든다. 세 번째, 능력. 갚는 돈의 출처가 자녀 소득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자 문제로 계산해보면 2억 1,700만 원 이하는 무이자 설계가 상대적으로 깔끔해질 수가 있다. 1,000만 원 이상 이자가 나가면 일부 이자 지급으로 1,000만 원 미만 구간을 만드는 설계를 검토한다. 이자를 주기 시작하면 원천지수 27.5%가 따라오니 이를 반드시 대비를 해야 한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저장해 두셨다가 부동산 자금이나 사업 자금으로 가족 돈이 오갈 때 꼭 다시 보세요. 차용증은 한 번 쓰고 끝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여기까지 정용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증여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연락 주시면 유튜브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오프 더 레코드 전략까지 무료로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